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 제 8장 사회성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섞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사회성 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외로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서 우리의 뇌는 사회성이라는 디폴트 값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고 반대로 비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남들보다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외로우면 멍청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성격 검사를 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이제 대학생 그룹을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앞으로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짜 실험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고요. 반대로 다른 한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이 끝나고 나자마자 두 그룹을 대상으로 지능 지수를 체크하는 IQ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인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룹이 IQ, 즉 지능 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를 진행할 때 뇌를 촬영해 봤더니 외로움을 느끼는 그 두 번째 그룹은 자제력을 발휘할 때 활성되는 뇌 부위가 매우 위축되고 이제 축소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학교에서도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을 추적해서 생을 추적해서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기억과 인식 능력과의 이제 추이를 관찰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망한 이후에 뇌의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 손상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립 생활을 많이 했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노인분들일수록 평소의 기억력과 인식 능력 자체가 약했고 뇌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풍부한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한 그 노인분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뇌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로우면은 이제 멍청해진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외로우면은 건강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외로웠던 경험을 그냥 회상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온도를 추측해 보라고 했더니 외로운 경험을 그냥 단순하게 회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방 안의 온도를 훨씬 더 낮게 예상하였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컴퓨터를 상대로 게임을 하는 도중 일부 집단에게 거절의 느낌이 들도록 게임을 살짝 조절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캐치볼인데 컴퓨터가 고의로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에게만 그 볼 자체를 던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게임이 종료된 이후 몇 가지 음식 중에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고르라고 해보았습니다. 거절의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따뜻한 스프, 아니면 따뜻한 빵, 따뜻한 종류의 음식을 더 선호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과, 과자, 사탕 등의 다양한 음식들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사회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한 고통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통증과 신체적인 통증은 긴밀하게 연결된 듯 보입니다.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고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 또한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전두엽 가운데 있는 커다란 조직인 전방 대상피질이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왕따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7배가 높았고, 그 7배가 높았던 아이들이 실제 자살을 감행할 확률 자체도 무려 4배가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온몸의 면역체계 자체를 파괴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실제로 신체적인 질병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갈수록 더욱 건강하고 더욱 영의롭고 똑똑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요즘의 핵인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많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만나고 술 먹고 등등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내가 있는 조직에 진정한 친구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중마고우와 같은 친구의 뜻이 아니고,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익숙함. 즉, 우리는 가끔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자주, 거의 매일 대면하는 사람들일수록 진정한 친구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근접성입니다. 첫 번째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근접해 있어야 대화를 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함께 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세 번째, 유사성입니다. 이거는 부부생활 또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사성은 취미, 고향, 운동, 좋아하는 음식, 영화, 다양한 유사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유사성이 있으면은 매우 쉽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4번째인데요. 4번째는 바로 비밀 공유입니다. 서로의 비밀을 알고 말 못할 고민들을 서로 공유하고 털어놓을 수 있으면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제 비밀을 터놓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한두 명 정도 지금 머릿속을 스치는데, 특히 한 명 정도는 그분의 고민도 제가 알고 있고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 저의 비밀, 저의 걱정거리 또한 그분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에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지금 그런 사이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이익이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래 친구이자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고 있는 분들이죠. 제가 기존 직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기존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만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은 면이 조금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조직 내에서 제가 내부적으로 인싸는 못돼도 제 원래 갖고 있던 성격 자체를 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친구 한 명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조직에 있던 정말 버티는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또한 낮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회적인 정말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도 같은 조직 내에 없다면은 그 없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기존 조직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나중에는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또한 뭐 낮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책에서 나오는, 실제로 외로우면은 건강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이고, 건강 또한 면역력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다양한 질병들도 앓았고요.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몸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책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4가지 조건 중에, 진정한 친구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익숙함, 두 번째 물리적인 근접성, 세 번째 유사성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굉장히 쉽게 충족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세 번째 유사성만 맞다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1번부터 3번에 대한 조건은 충족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마지막 4번째 비밀 공유라는 이런 조건 앞에서는 바로 옆에서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인 거는 확실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개인 성향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에서 중마고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실제로 처음 다니던 회사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상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상사분이 굉장히 오래 의지하면서 이제 제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분의 속마음도 제가 받고 뭐 그런 진정한 마지막 4번째 조건까지 충족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그분이 퇴사를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제가 시달리던 기억이 있고요. 결국에는 저 또한 내부에 이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한동안 우울증 같은 증상까지 알았고 업무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제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정말 잦은 질병에 걸렸고, 그리고 제가 결국엔 이직을 했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물론 그 직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직하고 나서 굉장히 이직하는 그 텀이 조금 쉬는 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팠고 뭔가 몸 자체가 독이 빠져나온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조금 몸살을 앓는 듯한 장기간의 그런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과 저 둘 다 같은 회사를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만남을 지속하고 있고, 제 멘토 멘티로서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공감 가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대인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가정, 친구관계 등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대인관계인 것 같고요. 성공에 대한 상관관계도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대인관계 기술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선은 스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인관계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세, 기초적인 능력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즉, 공감 능력이 대인관계의 핵심이고요. 공감하는 자세로부터 제대로 된 대인관계의 형성이 시작되는 이제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감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바로 소설 읽기 또는 영화 감상 또는 이것도 안 되면은 드라마, 시청 등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인간관계를 다룰 때 사용하는 뇌 부위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뇌 부위가 활성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공감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우리는 문학소설 또는 영화도 이제 액션 영화 뭐 이런 거보다는 일상적인 뭐 멜로 아니면은 드라마를 바탕으로 하는 감동적인 영화들 또는 드라마, 정말 이제 일반적인 드라마, 감상 등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진정한 친구를 곁에 두는 진정한 인싸가 돼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회성 두 번째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편도 역시 사회성 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한 이런 공감 능력 외에도 다양한 이제 사람을 대하는 대인 기술, 대인 관계 형성의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사회성 편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